안녕하세요. 스탁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후 4시 3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7월 31일은 7월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또 7월 달에 한 달 동안의 주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좋던지 나쁘던지 저도 사실 힘들어요. 시장이 요즘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힘들고 날씨도 지치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는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추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7월달 한 달간의 증시 얘기를 좀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요즘 뭐 저작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티클 같은 데서 캡처를 해오는 거를 저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이렇게 그 도표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데 7월 달, 7월 초, 7월 중, 7월 말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 코스피가 약 2,800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또는 6월 말 7월 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강조하다시피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발음이 좋진 않지만 서멀랠리라는 그 표현을 자주 썼을 거예요. 하반기의 그 시장은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31 무엇을 의미합니까? 코스피 3100을 의미하고 있고 하반기에 3100까지의 그 방향성 목표치는 유효하다 이런 말씀. 그리고 6월 달에 시장이 또 그닥 좋지 않았으니까 7월 달에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코스피 3,100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서멀랠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고, 분위기가 뭐 그 녹록하진 않았어도 7월 중순에 2,900 목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방향성이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방향성이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서멀랠리가 시작이 되었나 보다. 또는 3,100까지의 그 방향성이 역시 유효하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7월 중순 10일경이 되겠죠. 10일때 10일부터 15일 이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7월 중순 이후에 뭐 이제 그 7월 말까지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2,900에서 오늘 2,770으로 마감됐어요. 7월 31일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보니까 한 15일 중에서 말까지 이 기간 동안에 2,900에서부터 뭐 2,770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는 2,700까지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여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아일랜드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2,700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그 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는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제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움직인 거죠. 사실은요. 저도 좀 성격이 꼼꼼해서 이렇게 도표 같은 거를 조금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이 안 되면 조금 찜찜해하는 제가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2,700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2주 동안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 삼각형처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이 삼각 영역 사이에 이 삼각 영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국 옵션 만기
오히려 한국의 옵션 만기일은 여기 즈음에서 오히려 그 제가 상승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의 옵션 만기일은 괜찮았어요. 근데 미국 옵션 만기일 때문에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또 정치적인 트럼프, 바이든, 뭐 이런 트럼프 피격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이 있었죠. 정치적 불확실, 정치적 이슈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글씨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더 글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줄여보고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요. 또 저기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업 구글 그 회사의 실적이 제가 이제 카펙스 설명드렸었죠. 그 자본적 지출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MS가 아니라 애플이 그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또 어떤 그 AI 엔비디아 주도의 생태계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왔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도 급락하는 그런 변동성들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장중에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저쪽 이스라엘 또 누가 하마스 지도자가 그 피살당했다고 하고요. 이란에서요. 그리고 또 엊그제 저쪽 레바논에서 로켓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어린이들이 12명인가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복 공격.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정국이 좀 오늘 장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불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구간에서 그 시장이 좋게 형성이 될 때는 웬만한 그 악재들은 악재로 인식이 안 되고, 또 오히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오히려 뭐 그 카펙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알파벳 카펙스 같은 것들이 오히려 호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동 구간 이 7월 중순 이후 오늘까지 이 구간에서 좀 시장 자체가 그냥 거의 좀 악재를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로 많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시장의 그 하락 빌미로 웬만한 재료들을 하락 빌미로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거는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저는 그 파생시장 특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너무 그 상승 쪽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주식 옵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런 주식 옵션 쪽에 아무래도 그동안 강세 쪽에 길들여져 있던 글로벌 전 세계의 그 옵션 투자가들이 이번에 또 이 파생시장 구도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뱅가드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그 M7 매그니피센트 7의 주요 주조들과의 그 파생시장에서의 대립구도로 인해서 오히려 대부분의 이런 재료들이 악재로 활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나. 그 여파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고 경기선까지요. 그리고 S&P 500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7월달 시장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장마감 방송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저도 좀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고 지겹고, 그래서 어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 글만 올려놨죠. 뭐라고 올려놨습니까? 변동성이라고 쓰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23시간 전이니까 딱 하루 전에 제가 그 어제 장마감 해야 되는 시간에 올려둔 내용이에요. 이런 건 수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유튜브의 특징은 수정할 수가 없다. 한번 올린 거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써야 된다. 근데 23시간 전이니까 수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했을 때 이건 제가 24시간 어제 바로 장마감에 올린 내용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M7 종목들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에서 막바지 어떤 경계심 같은 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좀 전에 그 지정학적인 부분이 어제도 그 있었잖아요. 오늘 물론 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그 피살됐다라는 거는 오늘 장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 어린이들 피격 관련해서 어제 그 지정학적인 분위기가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어제도 좀 그 감지가 됐던 그런 부분들, 물론 시황에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봤지만 일반 시황에서는 언급을 안 한 데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어제 급락했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하이닉스 급락이 그 전날 또 그 엔비디아가 급락한 부분, 근데 또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오늘 그 반등에 성공했어요. 삼성전자는 최고 실적을 내놨죠. 삼성전자 최고 실적 오늘 다시 그 확정치가 발표가 나왔는데, 그런 일련의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발 악재들로 인해서 호재가 묻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최근까지 진행이 되다가 오늘 그 하이닉스의 그 반등, 그리고 삼성전자가 본 실적 발표, 확정치 발표와 함께 그래도 삼성전자가 건재하다. 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카펙스 아까 그 알파벳의 그 카펙스가 그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역시 그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연간으로 따졌을 때 10조 정도. 그러니까 1, 4분기의 영업이익 정도는 카펙스 자본적 지출로, 즉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실적 발표할 때 커멘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 정도 그 자본적 지출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반도체 부문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제 미리 예상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변동성이라고 쓰지만 다지기와 갭매음으로 읽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결과가 오늘 한국에는 어느 정도 적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발로 인해서 나스닥, 필라델피아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교적 종가를 거의 보합권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변동성이라고 쓰지만 다지기와 갭매음으로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제의 예상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그대로 적중을 해 주었다. 차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어제 이렇게 파랗게 음봉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본인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부분 제가 갭매음으로 명명을 했죠. 이걸 갭매음으로 보자. 여기 갭이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갭이 형성이 됐는데 이걸 갭매음으로 보자. 이게 갭매음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종가가 2770선을 회복을 했고 월요일 날 종가보다도 더 높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이 적중을 했다. 한국, 그리고 제가 이 경기선 지지에 대한 거는 계속 강조를 했던 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고점을 높였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저는 의미를 두고 봤으면 싶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의 차트이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가요? 저점. 800선 아래에서 이렇게, 오늘도 800선 아래에서 움직였지만,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왔죠? 하나, 둘, 셋, 넷, 5일 동안의 이 흐름. 자, 5일 동안의 흐름, 이 라인의 흐름을 저는 무엇으로 본다? 여러분들께 무엇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써놨죠? 이게
다지기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지기와 갭매음으로 보자. 자, 코스피 갭매음 완성으로 인해서 오늘 고점을 높였다라는 부분, 코스닥은 아직까지 다지기 진행이지만 오늘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저점으로 위치해 있었던 800선 살짝 아래쪽에서 지지하는 흐름으로 다지기가 완성되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한 가지 좀 공부 차원에서요. 공부 차원에서 어제 그 애플이 이제 제가 그 엔비디아에 대응하는 그 얼라이언스 그 연맹한 그 기업들이 그 시스코라든지 퀄컴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 생태계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스페셜 방송에서도 조명을 해드렸었고 또 그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식으로 AI 그 칩을 너무 독점식으로 너무 비싸게 그 울모 겨자 먹기식으로 그 생성형 AI 업체들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뭐 이런 데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애플이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시사적인 자 이번에 그 애플에서요 온 디바이스는 애플 폰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애플 폰에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버 보이시죠? 서버라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그런 그 AI까지 어떤 거를 여기 보시면은 온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이 서버에까지 애플은 어떻게 뭐를 쓴다? GPU를 쓰는 게 아니라 TPU를 쓰겠다. 여기 보이시죠? TPU를 쓰겠다. 그래서 TPU 4세대 버전. 이거는 지금 어디 거냐면은요. 이게 구글. 여기 보이시죠? 구글이 아까 알파벳이라고 했죠? 자체 개발한 설계 칩을 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는 악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에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체 설계한 칩이라고 했잖아요. 자체 설계한 칩이라는 얘기는 구글이 반도체 회사는 아니니까 이거를 파운드리 형태로 누군가에게는 주겠죠. 자, 그럼 만약에 엔비디아하고 좀 대항이라면은 엔비디아하고 친한 TSMC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세계 파운드리 1, 2, 3위 안에 들어가니까 삼성전자한테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그 시장의 성격을 그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와서 나스닥도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락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전체적인 악재는 아니다. 어떤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뭐 말하자면 구글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애플도 좀 더 저렴한 칩을 사용하니까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다만 어제 엔비디아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은 TPU의 T자가 그 GPU의 G자는 그래픽 그 엔비디아 거는 그래픽을 의미하는 건데 이 T자는 텐서라는 의미거든요. 텐서라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2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2를 2라고 표시할 수도 있지만 2를 기준으로 하면 1 플러스 1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0을 기준으로 하면은 0 플러스 2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3을 기준으로 하면은 3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죠. 또는 그 2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2 앞에 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 텐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한 그 데이터 방식으로 만든 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GPU하고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의 GPU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그 데이터가 복잡한 거를 봤을 때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그 AI 역할은 이게 더 유리하다. 고난이도의 작업은 이게 더 유리하다. 좀 대중적인 작업은 GPU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 애플이 그 도전장을 냈는데 여기서 애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애플 사이트, 여기 애플의 그 미국 사이트 영어로 돼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여기 아이폰이 있네요. 이건 뭐죠? 이거는 그 여러분들 써보셨겠지만 아이패드.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그 애플이 원래 컴퓨터 만들었던 회사, 애플 컴퓨터를 맥킨도시 컴퓨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맥이거든요. 이 그 세 가지 디바이스에서 이번에 이제 AI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 그 저희 구글에서 자체 개발한 칩 TPU 방식 이걸 쓰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다라는 것이고, 이거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애플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그 저기 시판이 된 건 아니에요. 시판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시연을 보여준 건 아니고, 그냥 10월 달 정도에 그게 이제 그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엔비디아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 자, 그렇지만 저번에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생태계가 그래도 한 2, 3년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도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위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지만 추락으로 연결될 것 같진 않다. 아직까지는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또 반등했잖아요. 그것처럼 엔비디아가 역시 아직까지는 썩어도 준치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그 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미국 증시도 그동안에 그 AI에 대한 의구심, 아까 그 카펙스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그 알파벳에서요. 그런 의구심, 또 엔비디아가 이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정으로 인해서 갭매움, 다지기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 거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울러서 이 기사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이게 지금 저기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이라는 교수가, 와튼스쿨 하면은요, 이게 유펜이라고 하죠.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유펜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들어갑니다. 아이비리그, 그 유수 깊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이비에 들어가고, 여기서 와튼스쿨이라는 거는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각 명문대마다 그 가장 특히 좀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상대가 굉장히 서울대 상대보다도 CPA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과거부터. 그래서 그 세간의 연상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연대 상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미국에서도 특히 그 아이비리그 중에서 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와튼스쿨 경영학과가 유명한데, 그 유명한 경영학과의 교수니까 대단한 분이겠죠. 이 제레미 시갈, 가끔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소외당한 종목들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 상승 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성장주, 아까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장주에 비해서 좀 저조화 성과를 보였던 가치주들에게 기회가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분이 뭐 IB에 근무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와튼스쿨이라고 하는 경영학과에서는 최고의 학부에서 교수로 있는 분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과하지 말고, 이런 맥락이 뭐 제가 그동안에 주장하는 내용하고도 조금 제가 이분처럼 훌륭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저의 생각에 이렇게 대단하신 분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저 좀 오늘 좀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제레미 시갈의 의견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려운데, 그리고 시장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한테 쉽게 주지 않아요. 정말 쉽게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정말 주식이 내가 뭐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쉽게 주지 않고,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샀을 때는 정말 괴로움을
괴로움의 인고의 시간이 어느 정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 자,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경기선까지 조정이 있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의 생태계가 썩어도 준치인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다. 피크아웃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밤 되겠네요. 미국에서 이제 오늘 8월 달 그 FOMC 하고 나면은 FOMC가 이제 세 번밖에 안 남아요. 안 남아요. 7월 달, 7월 말 FOMC 하고 나면은 미국의 FOMC가 이제 세 번밖에 안 열리거든요. 8월 달에는 안 열리니까 이제 바로 9월 달에 열리니까 오늘 저는 뭔가 큰 힌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침 이 조정이 거의 끝난 지점에서 모멘텀에 해당되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는 좀 있어요. 좀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어쨌거나 오늘 그 일본 금리 인상 그리고 일본에서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 국채를 국채 사들이는 거를 확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으로요.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일본이 초엔저가 해소가 되면서 일본하고 달러하고의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초엔저가 해소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달러로 가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가니까 약달러. 그 금리 인하하게 되면 또 약달러가 이런 추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도 조금 호재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약달러로 간다라고 하면은 원화가 좀 강세 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한국 증시의 수급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맞잖아요. 이번 주에 너무 시장 어려웠으니까 정말 그 모멘텀이 정말 안 보였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멘텀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정 끝났다. 그리고 소외주들 반격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증시에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말자. 한국 증시는 특히 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조금의 인내가 필요하고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여러분들 최후의 승자로 올라서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면은 지금은 조금 견뎌보는 그런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화이팅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7월 마지막 날 시황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8월 증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